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5만 명 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 감소세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행 정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경과를 더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확진하는 현재의 검사 체계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고 PCR 검사와의 일치율이 94%로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방역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틀도 오는 8월까지 다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감염 환자 5명이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돼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새 환자 5명은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전면 등교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이 지난 2018년, 2019년 수준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2주째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중간 단계를 나타낸 건 4월 넷째 주에 이어 2주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지속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72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가 다소 정체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연휴 이동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이동량이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았다며 그만큼 활동량이 늘어 확산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높은 감염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행 정책이나 완만한 감소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확진하는 체계가 연장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 확진이 필요성과 양성 예측도에 큰 변화가 없다며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신속한 검사 치료 연계를 위해 도입한 이 조치는 지난 3월 14일 시작한 뒤 한 차례 연장해서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양성 예측도란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 가운데 PCR 검사 양성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도입 당시 92.7%에서 지난달 넷째 주 94%로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기존의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감염된 환자 5명이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에 감염된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이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에 감염이 확인된 5명은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차 접종까지 마친 1명을 제외하면 모두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BA.2.12.1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놓고 정치 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는데 앞으로 관련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신구 권력 갈등이 최고조로 표출된 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입니다.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달 하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여부를 검토해온 만큼 현재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나 공연 등에 남겨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새 정부에서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일일이 그 집회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집단들의 어떤 시위 현장을 가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4주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에 인수위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00일 로드맵에 따라 마련될 방침입니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새 거리두기 체계 등 관련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밀집, 밀접, 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특정 업종에 일괄적으로 내리던 집합금지 등 기존 유행 억제 방식에서 탈피해 감염 위험도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역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학교 전면 등교 이후 학생들의 단체 생활에서 수도와 유행성 이하 전염 등 감염병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학 시기인 봄, 가을철에 유행하는 유행성 이하 전염과 수도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침방울과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단체 생활 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도와 유행성 이하 전염이 전면 등교 이후 지난 2018년과 2019년 수준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수두 등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멀리 실어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력도 한층 높은 발사체인데요. 네.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달이나 화성까지 독자 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번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사업을 통해서 국내 우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독자 기술로 화성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 소식을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겉모습부터 누리호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겉모습부터 성능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 먼저 엔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누리호의 1단은 75톤급 엔진 4기로 구성된 300톤급이고요. 네. 또 차세대 발사체는 1단이 100톤급 엔진 5개로 구성돼서 500톤급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더 무거운 것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비교하자면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에 3.3톤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에는 무려 10톤을, 나아가서 달 궤도에는 1.8톤, 또 화성 궤도에는 무려 1톤을 보낼 수 있는 추력을 갖습니다. 또 보셨다시피 누리호는 1단과 2단, 3단 총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차세대 발사체는 2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예. 발사체는 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단수가 하나 더 적어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요. 또 구성품이 더 적은 만큼 제작 단가가 더 낮고 또 제작 일정도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단 기준으로는 300톤에서 500톤으로 지금 향상이 되는 거고 단수는 하나 줄었다는 게 그 차이점이군요. 자, 성능, 기능은 어떻습니까? 네, 기능도 한층 더 개선이 됐는데요. 이른바 선진국형 기술이라고 하는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이 엔진에 적용이 됩니다. 예. 효율이 높고 또 재점화와 추력 조절이 가능한 건데요. 이런 기능이 1단에 탑재가 되면은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3단에 적용이 되면은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고도에 진입시키는 위성 다중 분리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된 후에 내용을 보완한 건데요. 지난 사업 내용이 누리호를 약간 개량하는 수준이라서 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겁니다. 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난번 예타 신청 시에는 830kg급 달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해서 1단 엔진의 추력을 75톤에서 82톤으로 높이고 3단 엔진에만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을 적용하는 누리호를 약간 개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지난번 예타 신청 시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훨씬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사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본격 진행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갖지 못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 사업에서는 미래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로켓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 개발 목표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건데요. 그런 만큼 누리호 때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의 경우에는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누리호는 총 4차례 발사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지난해 10월에 첫 발사를 했고 또 다음 달에 2차 발사가 기다리고 있죠. 예. 누리호의 마지막 4차 발사의 목표가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에 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경우는 2030년대 초에 한 차례 검증 발사를 한 후에 한국형 달 착륙선을 싣고서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궁극적으로는 달로 발사체를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누리호 때는 발사체 기술의 독립화가 목적이었다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또 지구를 넘어서 달이나 행성 탐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통해서 비로소 우주 강국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네. 자,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의 참여도 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 발사 단계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 우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예. 최근에 미국과 중국 등은 우주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주요 혁신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성장시키고 또 결국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로켓의 1단 부스터 수직 이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 나사나 러시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해낸 바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면 이렇게 민간이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주도형이다 보니까 기존의 임무 완수형에서 경쟁력을 이제 고려하는 기술 개발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그 우리나라의 그 국내 우주 개발의 체질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된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우리도 합류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예타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이번 사업이 지난달에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오는 11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타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총 9년 동안 2조 가까이 투입돼서 발사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발사체를 활용해서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하고 또 이듬해인 2031년에는 발사체의 본격적인 첫 임무, 그러니까 달 착륙선 발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탐사 능력 확보와 또 민간의 발사체 개발 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가오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자유와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시대적 소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를 둔 나라의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하지만 새 정부 앞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저성장과 실업, 그리고 사회 갈등과 반지성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난제를 풀어갈 핵심 화두로 자유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의 주인, 자유시민을 위해 공정의 가치도 역설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성장과 도약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기존의 대북 원칙론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에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와 잘피 등 해양 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신공항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가덕도 생태계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덕도 남측을 중심으로 총 13개월 상갱이와 잘피를 중심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장소에서 6시간 동안 60회 이상 관찰될 정도로 가덕도 매립 예정지와 남측 바다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 6,400마리가 넘는 새들이 제한된 활주로 구역 상공을 비행하거나 지상 50m에서 900m 사이의 고도를 비행하며 맹금류 2,610마리와 기타 대형조류 1,922마리가 제한된 활주로 상공을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정지에 공항이 건설된다면 국수봉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의 우수한 생태계는 모두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네, 미국에 몰아쳤던 토네이도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전 세계 목표가 앞으로 5년 안에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는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1년은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을 확률이 48%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까지의 평균 기온보다 1.1도에서 1.7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1도 상승했습니다. 하늘에도 강이 있다고 하면 믿겨지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 미시시피 강물의 25배나 되는 물이 지구 상공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늘 위를 흘러다니는 이 강의 정체는 일명 대기천이라 불리는 수증기인데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 그대로 대기 중에 흐르는 강, 대기천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정말 하늘에도 강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하늘 위에 흐르는 강, 그러면 이제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면 성경의 그 창세기에도 하늘 위에도 땅 위처럼 물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 즉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내용의 구절인데요. 성서과학자들은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땅 위에도 강이 있지만 하늘 위에도 땅에 못지않은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 하늘에도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1998년이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원인 용주 그리고 리처드 뉴엘이 발견을 하고 이 이름을 갖다 대기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대기천이라는 게 실제 하늘에 강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수증기가 집약적으로 흐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 소장인 마티랄 박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천은 평균적으로 길이가 한 1600km 정도가 되고요. 폭이 최대 400km 이상이고요. 최대 25개의 미시시피 강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운반한다고 합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대기천이 어떤 모습인지 준비된 영상이 있나요? 네, 보고 준비된 가보죠. 영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대륙 위에 뿌연 연기 같은 게 흘러다니는 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대기천의 모습입니다. 대기천은 대개 2,500피트에서 5,000피트 높이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지상의 강들처럼 한 곳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후 상태에 따라서 항상 지구 어디서인가 흐릅니다. 영상은 2017년 2월에 관측된 대기천의 수증기 분포를 색깔별로 나타내는 시뮬레이션이고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수증기의 90%가 지구 전체에 분포된 약 4개에서 5개의 대기천에 집중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대기천이 북아메리카라든가 프랑스, 스페인 북부, 포르투갈, 영국, 남아메리카 남동부, 칠레 남부,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동부와 서부연에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 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기천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성되나요? 일단은 저 대기천이 열대 지역에서 강한 그 상승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적도 부근에서 되게 만들어집니다. 태양은 적도에서 지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가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해지는 온도는 바다에서 물을 증발시키고요.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상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증기 중 일부는 마치 순환이에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좁은 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기천은 대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들었는데 듣기로는 허리케인만큼 위협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이제 등급이 있을 정도로 강한데요. 대기천이 일단
해안에 도달하게 되면은 네. 산 위로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한 응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폭풍이 아주 강력해지고 또 많은 비, 또 눈을 내리게 됩니다. 대기천이 강해지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홍수, 산사태, 그리고 토사 유출도 가져오는데요. 허리케인처럼 매우 파괴적이기 때문에 대기천에도 허리케인과 같은 등급 제도가 있습니다. 네. 허리케인이 위험의 척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것 같이 대기천도 수증기의 양이라든가 지속 시간,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요. 자, 이제 등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IVT 값이 250kg을 넘었으면 대기천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수증기량에 따라 250에서 500kg은 1등급, 500에서 750kg까지는 2등급, 750에서 1000kg까지는 3등급, 1000에서 1200kg까지는 4등급, 1250kg부터는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 적은 양의 수증기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이때 아셔야 할 게 등급이 높다고 반드시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대기천 등급은 유익할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고 둘 다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비가 없었던 지역에서 대기천이 발생하면 가물었던 현상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연간 강수량의 최대 50%는 대기천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대기천은 가뭄을 끝낼 수 있는 풍부한 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반면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폭풍과 대홍수를 몰고 왔던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작년 2021년 10월이었죠. 미국 서부 지역 등이 아주 대홍수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강력한 호우와 폭풍으로 주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전력 공급도 중단되면서 아주 수십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24일 북부 캘리포니아와 11월 15일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강타했던 대홍수의 대기천 등급이 이게 5등급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위험한 단계였는데요. 예. 미 국립기상청은 10월 25일 캘리포니아주의 마린 카운티 산악 지역에 최고 280mm,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도 100mm가 내렸다고 전했고요. 세크라멘토는 하루에 132mm의 비가 내리면서 1880년 이후 1일 최고 강우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주 북쪽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도 아주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미 북서부의 워싱턴주 북부 해안에 있는 킬라유트 공항에서는 706mm의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열대 태평양 해양에서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가 마치 강물이 흐르듯 대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태평양부터 미국 서부까지 약 8,000km에 걸쳐 수증기 터널이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에 형성된 대기천은 최고 등급인 5단계에 해당이 됐는데요. 당시 피해가 컸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기천이 적도 해양을 지나 미 서부 지역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로키 산맥을 만나게 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인 영향으로 응결이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아주 대홍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2일에서 3일 동안 내린 강수량이 무려 한 달치 이상의 강수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또 작년에 캐나다에서는 이 대홍수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대기천과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때 아닌 대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11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200mm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홍수로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수천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예. 존 호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지사는 이전까지 경험한 적 없는 500년 만의 재난이라면서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는데요. 저지대와 산지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등을 피해서 주민 18,000명이 대피를 했고요. 저지대 목장들이 물에 잠기면서 가축 수천 마리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캐나다 최대 항구인 밴쿠버 항구로 이어지는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 등도 전면 폐쇄가 되었는데요. 최소한 4명이 사망을 했고 경제적 피해는 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당시 캐나다 기상청은 일주일 후 두 번째 홍수를 예상을 하면서 21일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지역으로 대기천 현상에 의한 물폭탄이 예상된다라고
라고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대기천의 영향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워싱턴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아주 강력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그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그 장마 피해도 이 대기천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랬죠. 우리나라가 2020년 여름 장마가 아주 엄청난 호우로 피해가 참 컸는데요. 공주대학교 장은철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열대 지역에서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증기와 대기천을 통해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홍수에 영향을 주는 대기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 현재 전 세계에서 대기천 연구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는 미 국립기상청 예보관들이 5일에서 한 7일 전에 대기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에 잠재적인 폭우, 또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 기념일 연설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을 뿐 전면전 선포도, 종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을 맞아 열린 러시아 열병식. 지난 2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전한 일부 군대 등 러시아 군인 1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야르스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붉은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승전 77주년에 맞춰 전투기와 폭격기 77대가 상공을 누비려던 공군 퍼레이드는 기상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킨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В открытую шла подготовка к очередной кар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Донбассе, к вторжению на наши исторические земли, включая Крым. В Киеве заявляли о возможном приобрет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세계적 전쟁의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을 뿐 우크라이나전 전면전 선포도 종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 열병식이 올해는 예년과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승전국 러시아가 침략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AP통신은 러시아군이 고전하면서 일부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의 대량 살상 실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예브헤니이아 필리펜코 주 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리우폴 등의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펜코 대사는 부차타운 등 다른 수복 지역에서 전쟁 범죄와 대규모 인권 침해에 관한 최근 보고와 마리우폴시의 대량 사상자 발생에 관해 이어지는 보고를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이사회에 긴급한 관심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이 서한에는 55개국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유독 여름만 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년 이상 이런 감정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계절성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에서는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처럼 화창한 날씨에는 우리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날씨와 우리 정서는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다가 화창하게 맑은 날씨가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가라앉고 우울했던 마음이 나아지는 듯한 그런 경험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겪으실 텐데요. 맞아요. 햇살은 행복 호르몬으로 익히 알려진 세로토닌의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청정하고 적절한 온도의 공기는 이성적인 판단력도 증가시켜주고 또 기억력 향상과 함께 감정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일조량하고 온도, 습도가 우리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겨울에 적은 일조량과 낮은 기온을 벗어난 요즘 같은 쾌적한 봄은 기분의 개선하고 관련이 있고요.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기분의 저하와 관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분의 변화가 시기와 증상에 따라서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날씨나 계절의 변화와 우리 마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계절성 정서 장애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일상적인 기분 변화를 넘어서서 특정 계절에 몸이 지나치게 나른하거나 지치고 기분이 저하되어서 우울증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을 계절성 정서 장애 혹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우울증은 1년 중 일정한 시기만 되면 우울 증상이 되풀이되고요. 특정한 계절에는 증상이 발현이 되었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다시 나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에 발생하는 겨울형이 대부분이지만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날씨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요.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춥고 밤이 긴 겨울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이런 계절성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계절성 우울증도 우울증이니까 이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나타날까요? 네, 일단 계절성 정서장애는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절 중에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는요, 가을, 겨울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는 주로 여름에는 우울증이 나타났다가 가을, 겨울에는 좋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공통점은 여름형과 겨울형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높아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는 식욕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반면에 여름에는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식욕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짜증을 자주 내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2년 이상 반복이 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잠을 못 자는 건 그냥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 감정과 계절이 또 관계가 있었군요. 자,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계절성 정서장애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의 약 6.8%,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구의 약 2, 3% 정도가 계절성 정서장애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통계는 아니지만요. 2015년에 이뤄진 연구가 있는데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경수 교수팀이 평균 연령 34.9세 5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시간과 기분, 사회활동, 그리고 체중, 활력, 식욕과 같은 6개 항목을 묻고요. 가장 나쁘게 느껴진 달하고 계절을 평가해서 총점을 내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 중에 약 16% 정도가 날씨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800만 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무기력하고요. 또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업무 효율성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서장애 경험 비율하고 우리나라의 응답 비율을 숫자 그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 이유는 같은 조건에서 시행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절성 우울증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앞서 날씨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온도와 일조량 그리고 습도가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돼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온도 관련해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신체적으로 따뜻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따뜻함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로렌스 윌리엄스하고 존 바그 박사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연구를 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따뜻한 커피컵이나 혹은 차가운 커피컵을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실험실로 들어온 참가자들한테 자신에게 커피를 들어달라라고 부탁한 진행 요원의 인상을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네,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참가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즉 따뜻한 커피가 상대방을 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했다는 설명이죠. 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표정이 좀 차가워 이렇게 온도로 표현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조량은 우울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우울한 사람들한테 하루 30분 이상의 일정 시간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을 권하고 있죠. 네, 그리고 습도의 경우에는 이 높은 습도는 집중력을 상당히 낮추고 또 졸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적절한 습도 조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습도에 더해 기온이 높아지면서 찾아오는 더위는 신체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이나 기관지 이상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불쾌감도 굉장히 높이고 또 범죄나 교통사고의 발생률, 또 작업 능률의 저하 이러한 것들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날씨에 따라서 기분 변화를 크게 또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다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날씨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질적인 특성도 있고 성격적인 특성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하다는 그런 차이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에 그 계절성 우울증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를 가진 환자의 뇌 영상을 찍어봤을 때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없애는 단백질이요. 여름보다 겨울에 최대 32%나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줄어들면서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가 시작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반대로 적도에 가까운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또 일조량이 적은 노르웨이 같이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또 26%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계절성 정서장애를 호소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덥고 습한 여름이 찾아올 텐데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 계절성 정서장애라는 것이 자연적인 계절의 변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자연적인 요법들을 치료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인공적으로는 그 적절한 빛을 쬐는 광요법을 쓰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요. 다음에 5가지 수칙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적절한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외 활동을 하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좀 찾아보시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상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네,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덥다고 너무 차갑고 얼음이 든 음료만 드시지 말고 앞에 실험 결과처럼 적당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몸뿐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실외 활동을 최소 30분 이상은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날씨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주변 사람들 또 오랜 친구들한테 하루 한 명, 네, 어렵다면 일주일에 2~3명 정도라도 안부 전화를 해보시고 소통하시는 작업을 하면서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상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분 변화를 과도하게 지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울감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설명드렸던 계절성 정서장애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수 3당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 깜빡임과 같은 인체의 작은 움직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의 앞전소자를 개발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성원 장경인 교수팀은 생체 친화적인 앞전 고분자 물질을 사용해 약 4마이크로미터의 초방막 형태로 앞전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앞전소자를 눈 근처에 붙여 실험한 결과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앞전소자가 피부 주름에 의해 변형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생산된 전기를 축전기에 모아 LED 전구를 켜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꽃향기가 언제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김형수, 김상규 교수팀은 레이저 간섭계 기반 휘발성 유기물 증기의 상대 굴절률 측정을 통해 백합에서 나오는 꽃향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물질 포집 후 질량 분석기로 꽃향기를 측정했기 때문에 꽃이 어떤 주기로 향기를 내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꽃향기 분비 주기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꽃향기 합성과 분비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육과 근력이 함께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있는 천식 노인 환자는 폐 기능 저하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김태범 장일영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천식 관련 설문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4,11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감소증과 천식을 함께 가진 노인은 천식만 있는 노인보다 폐활량 저하가 5배, 기도 폐쇄는 2배 컸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구축된 오픈소스 R&D 플랫폼이 고도화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오픈소스 기반 R&D 활동이 자발적인 내부 문화로 정착해 외부 협력과 이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한 애트리 오픈소스 R&D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오픈소스 R&D 포털과 준법 감시 시스템, 개방형 R&D 플랫폼, 애트리 오픈소스 공개 사이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이겠죠.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안보 위협까지 겹쳐있는 격동의 시기,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과 국가 경쟁력 도약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